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아까 하고 싶으신 말씀. 저도 이게 그 조상호 우리 그 보좌관님이 검사 상고를 자제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네. 검사가 무조건 상고 항소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개혁에 왜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냐. 우리 옛날에 조국 장관이 개혁할 때도 1호 수혜자가 정경심. 이게 문제는 다른 사건부터 좀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형량인데 저도 뭐 징역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10년 구형에서 5년 놓았다. 그럼 항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추징도 구형이잖아요. 네. 그게 몇 프로 넣었죠? 7,886억 구형에 473억 됐습니다. 10분도 안 되잖아요. 433억이에요. 473억 다 합치면 여러 명. 아. 그 428억 플러스 유동규 씨 뭐 것만 다른 다 합치면 김만배 씨 것만 할 거냐 뭐 그거잖아요. 네, 그거 네, 다 합치면 네. 473억인데 네, 네. 10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추징 때문이라도 저는 항소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추징도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공익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원래 이게 추징 대상이냐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액은 원래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433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뇌물이나 기타 그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몰수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업무상 배임 같이 재산 피해 범죄 사건들, 그러니까 이른바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 그걸 우리가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 범죄 피해 재산은 국가의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몰수 추징해 버리면 피해자가 피해 보라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제8조에서 몰수는 금지하고 있고요. 제10조에서 추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피해자가 뭐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피해 금액이 소액 다중 피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피해자가 권리 행사하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또 국제 사기 범죄 사건들이에요. 그거는 피고 특정해가지고 송달하고 민사를 하려면 사실상 개인에게 맡겨놔서는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국가가 대신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몰수 추징을 했다가 그걸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주는 그런 때에 원래 하라고 부패재산 몰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동규 등이 받은 뇌물 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몰수 추징하면 돼요. 그런데 김만배가 벌어들인 업무상 배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절충점은 뇌물성 배임액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뇌물성 배임액이라는 게 사실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 정도 산에서만 하자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거는 여전히 지금 공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피해자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1심에서 산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1,128억이고요. 이 손해액을 그러면 향후 못 다투냐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검사가 끊임없이 다툴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끊임없이 다퉈서 더욱 액수를 늘리시고 그러면 이게 민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 현재 성남도시공사가 민사를 제기해 놓은 상태고 성남도시공사가 가압류로 재산을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 보전되어 있으니까 추징 보전된 금액에다가 가압류 확장해서 처리하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뭐 해석이 아주 굉장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참전하는 꼴이 돼서 또 기계적 중립을 어렵다라고 비판을 받을까봐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관련성이 있는 거냐 이러한 그 항소 포기 결과 그리고 추징 액수가 줄어드는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결국 이제 외압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이 있는 게요. 지금 정진상 씨가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남욱 변호사가 정인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이게 검사가 배를 짠다. 협박해서 내가 해외 진술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약 회계사도요. 본인이 그때 녹취록하고 엑셀 갖다 주는데 검찰이
숫자를 조작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소를 안 해주면 본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지상한테 상당히 유리한 정언을 하고 있어 지금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3년 살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면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저는 감시해야 된다 봅니다. 네. 참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드러낼 것이냐 환부만 도려낼 것이냐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다음에 또 뭐 딸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에 이제 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그 검사 정일권 검사예요. 실명을 재판장이 밝히라고 해가지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정일권 검사한테 해명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배를 가른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개복수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배를 가른다고 개복수술하고 뭐 다른 말입니까? 그다음에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애들 사진이 나와서 장기간 구금돼 있어서 가족을 못 본 지 오래됐을 것 같으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아시겠지만 포렌식에서 증거와 무관한 자료들이 나오면 즉시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출력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가족을 못 보고 오랫동안 구금됐던 1년 가까이 구금됐던 피고인에게 굳이 제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한 진술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기소 이후에 받은 그 조사들 정일권 검사가 받았던 그 조사들이 다 증거에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명백하게 불법인 그런 사정들을 스스로 입으로 얼떨결에 자백까지 한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진 이런 재판이 과연 타당한 재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여당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민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성이나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이 합법적인 시행 사업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는데 이게 그럼 다 무죄라는 거냐로 오해하실 수가 아니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뭐냐면 1심 판결문이 그럼 무죄를 선고했나요 전부? 아니에요.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선고했어요. 네. 심지어 검사가 구형한 꼭꼭 이렇게 항소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검사가 한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이른바 1기 수사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1기 수사팀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거의 90%. 그리고 이 일부 법리상 특경 배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외에는 사실관계가 다 인정된 건 1기 수사팀이에요. 오히려 2기 수사팀에서 한 수사 뭡니까? 빵점 맞았어요. 그냥 기소한 거 추가 기소한 것들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기 수사 그리고 이 지금 불법 수사 의혹이 집중되는 것도 2기 수사팀이에요. 그리고 그 2기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결국에는 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점을 받고 있는 거고 심지어 정영학 회계사는 뭐라고 오늘 또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고 막판에 진술 번복을 하고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 해당 검사가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특수부에서 자천되니까 나 우스워 보이냐는 식으로. 그런 문자 보낸 걸 지금 이번에 공개했어요. 네, 그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서 예, 확인하실 맞습니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판결 자체가 뭐 마치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끌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 1심 판결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두에 딱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건 1심 판결은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의 관여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 명시했습니다. 그거는 33부에서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고 그래서 이 재판과 그 재판을 연결하는 건 왜 그렇게 꼭 연결해서 꼭 그 재판도 당연히 무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걱정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 거기선 거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심리할 겁니다. 네, 뭐 한 번 더 반박하실 게 예, 있으세요? 남욱 변호사가요. 네. 옛날에 뭐라 했냐면 천화동인 1호 428억은 이재명 측의 총유다. 총유란 말 썼습니다. 유동규 씨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1기 팀은 이게 다 유동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유동규 씨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모든 구조나 설계는 이게 성남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400억 넘게 돈을 주죠?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따라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유동규 개인 비리로 이게 자꾸 몰고 가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그건 말씀드리는 게 인허가 과정은 맞습니다.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성남시가 설계한 게 맞아요. 이익 구조도 설계하고. 그런데 그 사업 파트너를 누구로 정할 거냐?
그건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 사건 범죄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1심 판결문의 결과고요. 그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심 판결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진상 실장에 보고된 맥락들이 좀 적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에서 이 이유를 설치하다 보면 인허가 부분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그 인허가 부분에서 이른바 성남 수뇌부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허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이른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시가 없지만 끊임없이 이른바 이 사업 구조에서 이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그 인허가가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저기 공공 방식으로 해가지고 섞어갖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공제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그 비용을 늘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33부에서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따로 왜냐하면 판결문이 700페이지라서 이거를 저희 방송에서 다 다룰 수가 좀 없습니다. 저도 한 160페이지까지 지금 읽고 지금 멈췄는데요. 네. 보도자료, 언론용 보도자료는 축약본은 18페이지고 네, 그렇긴 한데 굉장히 복잡한 거여서 따라가면 또 듣다가 머리에 쥐가 나셔가지고 다 이제 옮기실 것 같고 어쨌든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임까지 가능했는데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입장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해야 돼서 지금 검토 의견이 있나요? 이제 갑자기 이제 벌어지는 이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검사가 좀 더 독립적인 환경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징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입법자들이 설계를 통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 입법자들께서 만약에 새로운 방식으로 왜냐하면 검사도 똑같은 행정부 공무원인데 왜 고양된 그 지위를 인정하고 좀 더 엄격한 그 징계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다기보단 논의 과정 속에서 경청하고 그다음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요 보통 준 사법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따라서 그 판사가 사법기관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하게 신분 보장이 되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몇십 년 지탱된 걸 갑자기 바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면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2분의 1로 줍니다. 해임이 되는 경우에 4분의 1로 줍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뭐 재취업할 때 3년, 5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제작진에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그 답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조상호 보좌관과의 문자 내용이 그 대포폰을 뭐라고 하죠? 대포폰이요? 대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큰 네. 카메라를 통해서 잡혔습니다. 네네. 좀 놀라진 않으셨는지. 망원 카메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 뭐 저는 놀랄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당연히 보좌관이 보좌하는 대상에게 적절하게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특별히 내용상 뭐 문제는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그리고 네. 뭐 장관님께서 워낙 이게 5선 국회의원 출신이셔가지고 워낙 국회의원과의 어떤 대응 과정들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을 조금 보탰을 뿐이고요. 그 지금 저기 국회 대응 과정을 보시면 말씀도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뭐 크게 우파 쪽에 유튜브 보면 뭐 보좌관이 장관을 완전히 지고 온다느냐, 네. 보좌관이 더 실세냐, 그거 아닌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뭐 판검사의 징계에 따라서 변호사 등록 관련해서도 좀 더 제재를 많이 하자. 뭐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뭐 출마 금지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을 막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 지금 공수처법상 이제 그 문제가 될까봐 퇴직 이후에 뭐 헌법재판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국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못 가게 하도록 네. 법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데
최근에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장 간에 만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도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이 공수처랑 비슷하게 네. 독립적인 수사기소 통합기관이니까 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그렇게 그 공직 취임을 그 이후에 좀 제한하는 이유가 재직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독립해서 자신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출마 제한법은 좀 빨리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걸 근데 한 번 예전에 위헌이 난 게 있어서 기간에 있어서 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요, 있죠.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예전에 한 20년 전 김영삼 정권 때인가? 네, 그때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 제한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정당 가입까지 일체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당 기본,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정당 가입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 정말 의문이에요. 근데 출마는 새롭게 공직에 나간다는 거고 결국에 자신이 한 수사나 자신이 한 재판을 출마의 어떤 재료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수단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사실상 이제는 뭐 누리기 어려운 시점. 기간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기간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기간 합리적인 기간을 정한다면 저는 뭐 2, 3년 정도 정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옛날에 뭐 판사 그 최기상인가요? 네. 거기에 뭐 이수진 판사도 있었고 네. 동작에 장동혁 판사님도 계시죠. 아니 얼마 앞두고 바로 딱 그 공직 사퇴 마감에 거의 넣었을 겁니다. 네. 이런 게 민주당도 그런 나쁜 관행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일률적 제한하면 네. 상당히 저는 헌재로 가면 위헌 소지가 크다 봐요. 아니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네. 판사나 검사나 이제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되거나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공직에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에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막 혹시라도 수단으로 삼게 되고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하는 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간은 2년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법안을 냈을 때 1년짜리로 출마 금지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었다는 팩트 차원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6년도는 2년이었다. 2년의 기간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이 어쨌든 장관이 직접적으로 신중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항소 취소가 맞다고 얘기도 좀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비판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싫든 나쁘든 뭐 가장에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도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혹시 최근 정성호 장관의 심경은 어떤지 옆에서 계시는 장관 정책 보좌관이시니까 궁금하네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침수봉대해가지고 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일관해서 단 한 번도 원칙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해 오셨지 어떤 사건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건은 또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가지 원칙을 발표했죠. 남상소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항소 상고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밝혔고요. 그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건이 처음이냐 하시는데 이 사건 처음 아닙니다. 처음 아니고 그 이전에 수많은 국가배상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사 사건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 그다음에 또 이 언론사 뭐 징계 사건들 한 47건인가요? 하여튼 무더기 징계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항소 포기하게 하고 상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아크릴 모든 것